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이제 어제까지의 이제 한 주 동안의 미국 흐름을 좀 체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있었던 얘기들 그리고 상품 시장에서 개장된 품목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섹터와 업종별 흐름의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제까지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가장 강했던 게 경기 소비재와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가장 안 좋았던 것이 압도적으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섹터 평균 0.2% 밀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한 주 동안 시장은 변동성을 주면서 지수별로 차별화 장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만 조금 더 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경기 소비재 섹터에서 가장 이제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뭐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앱티브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가장 띄워줬고요. 그리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과 같은 이런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띠면서 이날 경기 소비재를 1.6%까지 올리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소비재 내에서도 가장 약했던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집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DR 호튼이라든지 폴트그룹 그리고 레나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이 2에서 3%대 밀리게 되면서 이날 소비재 중에서도 집 쪽에서는 하락을 하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많이 밀렸던 게 에너지가 되겠는데요.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하락세가 컸던 게 바로 대번 에너지였습니다. 이미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에너지 종목 중에서는 꼴찌를 하는 모습입니다. 16% 급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대번 에너지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뭐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대형 에너지주보다는 중소형주 에너지의 하락폭이 좀 더 큰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체크해 보겠는데요. 1.2% 밀렸는데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모습이었었고 특히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대형 종목들이 약세를 띠는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큰 종목들이 더 많이 느꼈던 일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은 중소형 쪽에서 웰타워라는 그런 종목이 2.8%로 1등을 했고 그리고 가장 부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가장 큰 종목인데 2.9% 밀리면서 대형주 쪽에서는 가장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을까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기술주의 대표적인 종목 메타 플랫폼스가 되겠습니다. 영국에서 4조 원대의 소송이 다행히 유예가 됐습니다. 사측 입장에서는 다행인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이 런던 법원에서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된 개인 데이터 불법 수집과 관련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메타 플랫폼스에 추가 증거를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개월의 시간을 더 줬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조 6천억 원 수준의 정말 대규모 소송이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일단은 한숨을 돌린 거고요. 영국 쪽에서는 이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서 이제 개인 유저들한테 이런 개인정보 규정을 강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메타 측에서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개인정보를 오픈하고 닫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6개월 정도 유예가 되면서 지금 어제 약보합으로 좀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호재로서 작용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스웨덴 기업인데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에릭슨 ADR입니다. 통신 장비 제조업체가 되겠는데요. 요즘 IT 기업들의 감원이 트렌드처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릭슨 역시 이날 감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금 에릭슨이 글로벌 비용 절감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스웨덴에서만 1,400명을 감원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지사에서 수천 명을 더 감원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릭슨은 이제 북미를 포함한 일부 시장에서 수요가 줄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올해 말까지 8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넘습니다. 이제 그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장 같은 경우에 0.5% 밀리면서 5.7달러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투자 심리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끝까지 추적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 증시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슈 중심으로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중국에서 애플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위로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 들어 2월 첫째 주까지 애플의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가 감소해 중국 전체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감소한 것보다 더 큰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지만 1월 2주차부터는 중국 현지 제조사인 비보에 밀려 2위로 밀린 것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애플의 아이폰의 핵심 생산 기지인 중국 정저우 공장에 운영 차질이 발생한 점이 판매 부진의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초 애플의 새 스마트폰인 아이폰 14이 정식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정저우 공장에서는 구내 식당 출입 제한 등 엄격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반발한 근로자들의 대대적인 탈출 러시가 벌어졌고 정저우 공장은 아이폰 14 시리즈의 80%, 특히 아이폰 14 프로의 85%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증권사 UBS는 지난해 12월 아이폰의 출하량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면서 1년치 통계로 보면 중국 현지 브랜드의 출하량은 25% 감소했지만 애플은 9% 감소에 그쳤다면서 아이폰에 대한 중국 내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애플이 2위로 밀렸지만 그래도 여지 세부적으로 따져보니까 애플에 대한 위상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대출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계속 제기가 돼 왔던 바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 대출 쪽에서 문제가 나고 있네요.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미국의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지난 13년 내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저신용자 차량 대출의 9.3%가 30일 이상 연체됐다면서 차량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월 말 6.5%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9월 말에는 8.5%, 12월 말에는 9%까지 다시 상승했고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말 10.2%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들어 중고차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하락하며 자동차 가격이 정점에 달했던 2022년에 차량을 구매한 차주들의 타격이 가장 컸던 가운데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에 따르면 중고차 가격은 2021년 47%로 치솟은 뒤 2022년엔 15% 하락한 후 최근 2개월 연속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해 낙폭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콕스 오토모티브사에 따르면 차량 대출 불이행에 따른 경매는 2020년에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가 사회 전반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된다면 스트레스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 실직이 늘어날 경우 많은 소비자들이 지난 수년간 늘어난 빚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금리 인상은 서민들한테 가장 먼저 찬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될 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내일은 부동산 중개인 협회 1월 기존 주택 매매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증가한 410만 건이며 이어 S&P 글로벌의 2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되고 다우지수 구성 종목인 홈디포와 월마트를 시작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팔로아토 네트워크스, 퍼블릭 스토리지, 몰슨 쿠어스, 메드트로닉,
톨브라더스, 크래커 배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플로어 코프, 트랜스오션, 루이지애나 퍼시픽, 그리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내일 발표될 실적으로 인해서 이 미국의 소비재 관련된 이런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고요. 이제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장은 휴장을 했지만 유럽은 휴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등락 없이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요. 우선 독일하고 프랑스 0.03, 0.1%, 뭐 거의 장중에도 큰 바닥에서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영국 역시 0.1%대의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비교적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경제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이 김선영 연구원의 현지 분위기를 봤듯이 실질적으로 자동차 대출을 갚지 못하는 그런 신용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또 뉴욕의 연방은행에서도 신용카드 연체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제 상황이 미국에서 이렇게 안 좋다라는 것은 유럽에서도 역시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담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독일 내에서도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오는데요. 분데스방크 쪽에서 유럽의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미국에서의 악재를 조금은 상쇄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쪽에서는 낙관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원인으로 들었을 때 따뜻한 날씨, 그리고 빠른 기업 회복, 그리고 활성화된 소비,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쪽에서도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날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에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19로 아직 마이너스지만 개선됐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유럽 자체적으로는 경기 개선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WTI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영국의 브렌트유입니다. 1% 오르면서 83달러 후반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브렌트유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우선 중국 수요에 대한 낙관론이 있는데요. 올해 원유 수입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세계 1위라면 인도가 세계 3위입니다. 여기에서도 원유 수입량이 1월에 긍정적이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6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수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러시아가 생산을 줄이겠다는 내용 역시 수요에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날 브렌트유 1% 올라갔고요. 자, 그 다음에 구리 가격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3월에 양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양회는 기존 양회 때와는 다르게 내수 산업을 좀 키운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구리뿐만이 아니라 이날 다른 상품들도 강세를 띄었습니다. 구리가 1.4%, 그리고 니켈이 가장 탄력이 좋았습니다. 5.4, 알루미늄 3.1, 그리고 아연이 2.3%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달러 인덱스 볼 텐데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우선은 유로존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유로화가 장 초반에는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이 되돌림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전세가 역전됐고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일의 국채 수익률 보겠습니다. 이날 채권 시장이 미국에서 쉬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가장 선진국인 독일 걸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유럽의 국채 10년물들은 소폭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막판에 살짝은 이제 장중에 변동성을 줬던 건 미국 시장의 경기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